안녕하세요.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는 작업치료사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감각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는 조절 기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과 활동 참여, 행동, 이 부분의 감각 조절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행동은 의식적인 행동부터 무의식적인 행동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감각 조절은 무의식적인 행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행동을 이해하는 데 감각 조절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4시간 동안 아이들이 어떤 시간으로 어떤 활동으로 시간을 보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용변을 보고 또 밥을 먹고 세면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동해서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급식도 먹고 또 선생님이랑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하면서는 각자 피아노 학원을 갈 수도 있고 수영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 후에 저녁에는 또 가족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활동을 할까요? 공부도 할 수 있고 게임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방을 또 정리하고 다시 세면 활동을 하고 잠자리에 들죠. 24시간 동안의 이 모든 활동은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각 기능 이외에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인지 기능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운동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 개인의 취향, 가치, 그 다음에 흥미 이런 것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영향을 줄 것이며 또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많은 활동에 필요한 기능 중에 감각 기능이 활동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각 조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감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을 것이고요. 조금은 생소하지만 전정 감각, 고유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정 감각은 우리 몸에서 균형을 담당해 주고요. 고유 감각은 몸의 방향, 힘의 조절, 그 다음에 자세의 위치 같은 정보를 우리 뇌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각들은 감각 수용기를 통해서 뇌로 신경계로 전달되는데 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들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뇌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유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계에서의 작용이 감각 조절 작용입니다. 우리가 감각 조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감각 통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 감각 조절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한번 선생님이랑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통합은 자신의 몸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각 자극을 조직화하고 환경 내에서 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학적 과정입니다. 즉, 감각 통합은 뇌의 기능입니다. 이 감각 통합 이론을 처음에 만드신 에얼스는 작업치료사이고 신경학자셨습니다. 본인이 감각 통합에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셨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신경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감각 통합을 이론을 만드셨습니다. 에얼스는 감각 자극 수용, 감각 자극에 대한 해석, 감각 자극 처리, 적응 반응으로 감각 통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각 처리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감각 처리는 또 뭘까요? 감각 처리는 감각 통합 이론이 형성되고 많이 발전된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감각
그 어떤 처리 어려움, 감각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진단군에 넣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정의된 용어가 감각 처리입니다. 감각 처리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신경계에서 자신의 몸이나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고 조직화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처리는 감지하고 조절하고 구별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자, 그러면 감각 통합과 감각 처리 다른 것일까요? 같은 개념이고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각 통합이 조금 더 익숙하지만 사실은 문헌이나 미디어에서는 감각 처리라는 용어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통합 이론은 훈련을 받은 작업 치료사들에 의해서 중재 방법으로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고요. 감각 처리의 어떤 모델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를 위한 많은 전략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치료실에서도 잘 적용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환경 조정을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절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식은 감각통합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도식입니다. 감각통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움직임의 어눌함, 또 감각 자극에 대한 조절의 어려움, 두 가지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자극에 대한 조절이 어려운 감각 조절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란 박스가 감각 조절의 어려움이고요. 대표되는 행동 증상들이 회피하고 어떤 자극을 더 많이 찾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감각 조절의 어려움과 관련된 행동들입니다. 감각 조절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조절은 신경학적 측면과 행동 관찰적 측면으로 정의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동 생리학적 측면으로는 신경 자극의 흥분과 억제에 대한 적절한 균형 상태가 감각 조절이고요. 행동 관찰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감각 입력에 대한 조직화 반응, 환경 변화에 적응 반응이 감각 조절 반응입니다. 이 감각 조절을 위해서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신경학적 기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 게이팅이고 하나는 감각 습관화입니다. 먼저 감각 게이팅은 우리 뇌에서 불필요한 자극에 대해서 불필요한 자극을 걸러내는 여가 반응을 말합니다. 이 기전은 우리 뇌의 상위 중추인 대뇌가 불필요한 자극으로 과부하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동적이면서도 이거와 감각 조절 이외에 주의 집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전입니다. 다음은 감각 습관화입니다. 습관화는 조금 익숙한 단어인데요. 습관화는 감각 자극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그 노출된 후에는 같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감소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유기체는 같은 그 불필요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은 방법들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큰 소리가 났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놀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반복해서 나고 나에게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그 소리가 나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각 습관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뇌에서 감각 조절이 이루어지는 되게 중요한 신경학적 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 게이팅과 감각 습관화, 헤비추에이션 두 가지 기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감각 자극들, 소리, 냄새, 맛, 접촉, 움직임 이런 감각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자기 조절을 잘 유지하며 최적의 수행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들이 조절 상태인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죠? 맨 위에 보면 책을 보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집인 것 같고요.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자극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는 책을 보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자극에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책에 집중해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외줄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긴장해 보이지만 이제 어떤 울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외줄 걷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정 감각이 있을 것이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각적인 자극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극들이 외줄 걷기를 하는 이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색종이 날리는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어떨까요? 실내인 것 같고 이 속에서 여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날리면서 야호 뭐 이런 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그러면 소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형색깔의 색종이들이 지금 넓게 펼쳐져 있고요. 굉장한 시각 자극이 있고 아이들은 색종이를 날리고 떨어질 때 그 색종이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벼운 촉각 자극들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러한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굉장히 신나게 놀고 있죠. 다른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어린아이가 입에 칫솔을 놓고 칫솔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쉽게 칫솔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가 치약을 묻혀서 입속에 칫솔을 놓고 신중하게 심각하게 칫솔질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 그림은 더 어린 아이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할 때는 비누 거품도 있을 것이고 비누 거품의 모양이 시각적인 자극으로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그러한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목욕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즐겁게 놀이처럼 목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아래에 아빠가 공중으로 날리는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어린이는 아빠가 지금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이때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전정 감각이 지금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긴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몸의 자세를 비행기처럼 잘 유지하면서 공중에 떠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사실 즐겁게 이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원피스를 입은 아이를 한번 볼까요? 지금 아마 실외인 것 같고 숲속 근처에 풀밭입니다. 주변에선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햇빛이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이라면 더워서 온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연의 자극은 아이에게 지금 자극으로 다가가고 있을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풀밭의 풀은 아이의 다리에 가벼운 접촉으로 계속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랑 그런 자극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비누방울 놀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산을 들고 비스듬히 들고 신나게 걸어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동은 빗물에 원피스가 젖어도 별로 개의치 않고 오히려 첨벙첨벙 물을 튀기면서 걷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요리하는 친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하는 아이들은 이 공간을 보면 냄새가 날 것이고 아이들은 반죽을 하며 반죽을 만지고 그 다음에 맛을 보면서 또 그런 반죽들이 얼굴과 또 팔에 묻어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즐겁게 머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이 강당에서는 한 학급의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당은 아마 작은 소리도 울리는 공간이죠. 아이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 소리, 뛸 때 울리는
움직임의 소리가 합쳐져서 굉장한 소리가 날 것이고, 팀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아마 팀을 응원하는 함성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 아이들은 그런 소리와 상관없이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진을 보았듯이 이 여러 가지 놀이와 활동에 감각 자극이 없는 활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아이도 그런 자극에 영향을 받으며 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들이 감각 조절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각 조절의 기능은 아이들이 놀이에 집중하고 적절한 각성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각 조절 기능은 집중이나 각성, 즐거운 정서적인 반응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의 단면입니다. 감각 조절은 뇌하고 관련이 있는 뇌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감각이 어떻게 전달하고 뇌의 구조에서 다른 기능들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은 뇌로 직접 들어가고, 몸에서 오는 촉각이나 전정감각, 고유감각은 감각신경로를 따라서 저 분홍색 뇌줄기의 망상체라는 곳으로 전달됩니다. 망상체는 수면이나 각성, 주의 집중과 관련이 깊고요. 그것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각의 조절은 각성이나 주의 집중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달된 감각들은 다시 저 변형계라는 정동중추인 변형계 아래에 있는 갈색 시상이라는 곳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가 되는데요. 여기로 전달된 감각의 어떤 정보들은 변형계와 많이 정보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감각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은 강한 정서 행동을 같이 보일 수 있고요. 그 정서 행동이 굉장히 심할 때는 텐트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 조절이 각성이나 주의 집중,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은 뇌의 구조에서 서로 연관 근처에 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조금 각성이나 주의 집중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이라는 것은 깨거나 또는 자극에 반응하는 자극을 보이는 생리적, 심리적 상태입니다. 각성과 수행은 이 종 모양의 관계로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관계가 있는데요. 각성이 적정 수준, 가운데 부분 적정 수준을 유지할 때 최적의 수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시스템 중에 어떤 부분은 이 각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각성을 높이기도 하고 각성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조절될 각성은 감각 조절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성과 감각 조절은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 최적의 각성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점이 아닙니다.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는 각자 각 개인의 뇌 기능에 따라서 범위가 넓은 그 회색 박스처럼 넓을 수도 있고 진한 막대처럼 좀 더 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각성 수준을 위해서 감각에 영향을 줄 때 각각 그 각성을 올리는 혹은 각성에 영향을 주는 감각의 종류나 양이나 강도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각성과 감각의 자극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초록색, 회색은 각성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과각성 상태를 나타내고요. 초록색은 적정한 수준의 각성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회색은 각성 수준이 아주 낮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밑에 X축에 보면 작은 산 모양들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작은 것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감각 자극, 감각 이벤트들입니다. 따라서 감각 자극이나 이벤트에 따라서 각성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극에 대한 각성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선 과각성 상태이거나 각성이 높은 사람들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밑에서 보면 작은 감각이 오거나 큰 감각의 자극이 왔을 때 특별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별로 없고 계속 같은 범위에 머물죠. 즉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각성 상태는. 그래서 요 상태는 아이들이 텐트룸을 심하게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과각성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B는 조금 다시 보도록 하고요. C가 우리의 일반적인 각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 자극이나 이벤트가 왔을 때 각성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해서 대체로 이게 파란 초록색 범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D를 보면 자극이 왔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하지만 계속 회색 범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이 저반응의 사람들은 자극이 왔을 때 각성이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기는 하지만 적절한 활동을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각성 범위까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B 라인을 볼 건데요. B가 감각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의 각성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작은 감각 자극이 왔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큰 자극이 오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운데쯤 보면 작은 산들이 4개 있는 부분에서 다시 또 높이 올라갑니다. 즉, 이 사람들, 조절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극도 빈번하게 올 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자극이 없을 때 각성이 다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계속 오는 대로 축적돼서 결국은 과각성 상태로 올라가게 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성과 감각 자극은 서로 연계가 깊습니다. 자, 그러면 각성 조절을 위해서 감각 자극은 영향을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즉, 각성을 올리기도 하고 각성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각성이 어려운 아이들을 만났을 때 감각 조절이라는 방법을 적용할 시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한 네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 지점을 살펴보면 언제 감각 조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냐면 각성이 너무 떨어져서 각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야 할 때, 그럴 때 감각 조절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감각 수준에서 과각성 상태로 막 진입하고 있을 때 진입 전에 감각 조절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과각성 상태에서 각성이 떨어지고 있을 때 사실은 적절한 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각 조절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그 각성이 떨어져서 저각성 상태로 가기 전에 그때 감각 조절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저희가 잘 안다면 예를 들면 너무 힘들어서 정서 반응을 심하게 있는 텐트룸의 순간까지 가기 전에 감각 조절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캄다운되고 적절하고 안정된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감각 조절과 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각 조절은 주의와 연관이 깊죠. 아까 뇌 단면에서 각성하고 주의가 망상체라는 뇌줄기에서 처리되는데 그 부분에 감각들이 입력되고 함께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주의는 우리가 활동 참여나 학습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정신 기능입니다. 그리고 주의에는
아시겠지만 뭐 오리엔팅하기, 전환하기, 그다음에 유지하기, 사회적 주의하기, 그다음에 공동주의하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뭐 감각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의 이 모든 주의 유형에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각 통합의 어려움의 그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각 조절의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감각 저반응, 감각 추구, 감각 과민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반응은 자극이 와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적은 것처럼 느끼고 좀 과하게 지저분하게 놀고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에 정서적인 변화가 적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배고픔이나 통증, 온도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각 추구는 필요 이상으로 감각을 많이 얻고자 노력하는, 행동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모든 것을 만지고 냄새 맡고 뭐 문질러 보고 또 입으로 탐색하려고 합니다. 움직임은 많고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잘 진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감각 과민 반응은 보편적인 감각 자극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아이들은 자극이 많은 것처럼 느끼고 특정 자극을 회피하거나 또는 특정 자극에 대해서 짜증을 낼 수도 있고요. 움직이거나 자세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저반응이나 감각 추구 아동들이 과하게 논다면 과민 반응의 아이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게 놀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놀거나 만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이제 감각 조절과 활동과 또 이런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상황에서 감각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놀이 재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회피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는 놀이나 장난감을 거부하고 또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신체적인 어떤 활동에 참여하려는 그런 욕구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피가 있거나 혹은 자극에 둔감한 이런 반응들은 사실은 이 시기에 놀이를 통해서 발달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발달 자극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조 활동에서는 먹기하고 세면 활동, 그다음에 옷 입기 활동에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먹기와 관련해서는 맛이나 질감, 온도나 냄새 같은 것들이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요. 세면 활동이랑 옷 입기 활동에서는 특히 촉각 감각이 어려운 아이들이 곤란함을 많이 겪습니다. 학교 활동에서는 교실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그 재료들이 아이들을 되게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제에 회피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소음이 많을 경우 회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같이 이런 그룹 수업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줄서기나 급식 먹기에서도 여러 가지 감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대체로 교실에서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참여는 촉각적으로 예민한 경우는 친구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갈등으로 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심한 경우에 그냥 접촉만으로도 굉장히 아이가 힘들어지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재는 크게 세 가지로 교육과 인식, 그 다음에 개별 치료,
가정과 학교 컨설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교육과 인식을 통해서는 이런 이곳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아동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개별 치료는 치료실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고, 가정과 학교 컨설팅에서는 환경 조정이나 전략을 제안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 2개를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각 조절을 위한 감각의 자극들이 있는데, 그 감각의 자극의 특성들이 어떨 때는 진정과 안정을 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특성의 자극들은 각성을 올리고 깨는 데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각성을 올리는 감각은 어떻게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냐면, 자극의 강도가 높을 때는 각성을 시킵니다. 혹은 자극이 복잡할 때, 예상하지 못한 자극일 때, 새로운 자극일 때, 불규칙적인 어떤 속도가 아주 빠를 때, 이럴 때는 각성이 올라갈 수 있고요. 가벼운 접촉, 촉각 자극도 각성을 높이는 자극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과 안정을 주는 자극은 보통의 강도의 자극,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친숙한 자극, 그 다음에 리듬이 있고 박자가 있고 규칙적이고 느린 속도의 자극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유 감각과 압박 자극은 진정과 안정을 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감각 도구들을 소개시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각볼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게 담요, 그다음에 각종 뛰는 반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네도 있고, 그다음에 꽉 잡아주는 그런 압박 자극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검색을 하면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감각들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감각 활동 참여를 위한 감각 조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한 감각 조절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